자, 이번 시간은 이제 168페이지 제2장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전반적으로 이제 그 출제 빈도는 가장 떨어지긴 하는데요. 내용도 어려운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등기부 위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2장. 제2장은 등기의 기간. 등기의 기간 및 설비 이렇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풀어가 보자고요. 자, 등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이 등기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인적 설비. 인적 설비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눠진다?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로 나눠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적 설비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쪽이에요. 등기부. 등기관에 대해서는 나온 적 요즘에 거의 없고요. 등기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55조 제1호가 관할 위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소도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이제 등기소부터 하나씩 볼게요. 일단은 등기소하고 등기소에 대해서는요. 169페이지를 보시면 등기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관할 등기소에 대한 내용, 관할의 위임에 대한 내용, 관할의 지정의 변경에 대한 거, 관할 등기소의 지정, 관할의 변경, 그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됩니다. 그 내용들이 170페이지하고 171페이지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 등기소. 등기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란다? 등기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등기소는 맨 위에 170페이지 맨 위에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처리해보라 담당이라 할까요?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무엇이란다? 등기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줄에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은 등기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이다. 법원 중에서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 관할구역 내에 등기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에 169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맨 위에 등기법 제7조 관할 등기소라고 나와있죠. 등기사무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그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이겁니다. 됐죠? 다음 페이지 이제 보시면 등기소의 의의 및 유형 쪽에 보시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법원의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게 이제 등기소가 되는데, 이 대법원에 등기과가 있어요. 대법원에 등기과가 있는데, 이 대법원의 등기과는 등기사무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담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등기소라 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참고적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등기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할 등기소입니다. 관할 등기소다 이겁니다. 그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즉 등기할 목적인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 화곡동에서 어떤 토지 거래가 있다면 그 화곡동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하는 거죠. 그 강서 등기소에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양천 등기소에 가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그런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등기사무는 일반적으로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등기소가 관할 등기소로서 등기사무를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만 딱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만약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관할을 위반을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관할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관할을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1호에 의해서 등기관은 무엇을 해야 된다? 각하를 해야 돼요. 관할을 위반하게 되면 1호에 의해서 각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관이 그냥 해버려서 등기를 실행을 했다,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기록을 했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당연 무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고 등기관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 등기를 무엇하도록 되냐면은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되어 있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원칙은 이렇게 원칙은 등기할 목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있는데 예외 규정은 두 가지의 개념이다 이겁니다. 첫 번째, 관할을 지정을 받는 경우하고요. 두 번째로는 관할의 위임이다. 최근에 한번 시험에 나왔죠. 관할의 지정과 위임인데 위임에서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뭐냐면은 관할을 위임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대법원장이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 관할의 위임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장이다. 이렇게. 뭐 지방법원장이다. 그럼 틀려요. 그래서 그 예외에 2번에 뭐가 관할의 위임 나오죠? 대법원장은 어느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사물을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누가?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위임은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두 개의 지역이 이렇게 딱 존재하는데 이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B라는 지역의 등기소는 여기에 있어요. 근데 A라는 지역의 등기소는 여기에 있어. 위치가. 근데 여기에 이렇게 강도 있고 높은 산도 있어요. 그럼 이쪽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이쪽 가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관할은 이쪽이니까. 그럼 여기서 강도 건너야 되고 험한 산도 지나야만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바로 옆에 보면 자기의 관할 등기소는 아니지만 옆에 등기소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은 교통이라든지 기타 사무처리에 곤란하니까 이쪽은 여기 가서 하지 말고 이쪽 가서 등기하라고 위임을 주는 거예요. 그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데서 가는 거죠. 위임의 개념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는 둘째 치고 그냥 단순하게 관할의 위임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관할의 지정. 자, 지정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관할이 서로 다른 여기에 무엇을 줬다? 건물을 딱 신축을 했다 이거야.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여기는 화곡동이야. 이 지역은 화곡동이고 여기는 신월동이에요. 화곡동과 신월동에 걸쳐가지고 건물을 졌습니다. 화곡동은 강서 등기소가 이제 관할 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신월동은 양천 등기소가 우리가 관할권을 갖는 거예요. 관할 등기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건물을 신축을 했죠. 그러면은 이쪽 가서 등기를 할 것이냐, 이쪽 가서 등기를 할 것이냐, A는 관할을 무엇 해달라? 절차가 이래요.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무엇한다?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러면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은 누구한테 하느냐? 지방법원장이다, 고등법원장이다, 대법원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상급법원장에다가. 결과적으로 관할을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대법원장이다 그럼 틀립니다. 고등법원장이다 그럼 틀립니다. 그 다음에 지방법원장이다 틀립니다. 상급법원장이 관할의 무엇이다? 지정권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거든요. 만약에 동일 관내일 때는 지방법원장이 그 관할을 지정을 하고요. 지방법원이 서로 다르잖아. 지방법원을 서로 달리하면은 그 상급법원장이 고등법원장이기 때문에 고등법원장이 관할을 지정을 해주고 고등법원을 달리하게 되면은요 그 위가 대법원장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할을 지정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그냥 뭐만 기억하시면 돼?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상급법원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안양 그 경기도에 가면 그 시흥동이 있죠. 구로 금천구 시흥동이 있고 그 옆에 인접 동네가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이란 말이죠. 석수동인데 이 석수동을 관할하는 것은 수원지방법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흥동은 서울 남부지원인가 동부지원인가 서울 남부지원. 얘는 서울 남부지원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등법원을 달리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지방법원을 달리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상급법원장은 서울지방법원이란 말이에요. 서울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역까지는 지금은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냥 핵심은 그냥 뭐만 기억하시라? 뭐만? 관할의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상급법원장인데 문제 풀다 보면은요. 상급법원장이 직권으로 지정을 한 것이 아니라 건물을 신축한 자가 관할을 지정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여기 상급법원장이 신청을 하게 되면 상급법원장이 요쪽 가서 등기를 하라고 관할을 지정을 딱 해줍니다. 강서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라고 딱 관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강서등기소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뭐를 갖는다? 관할권을 갖는 거예요. 관할권을 갖고요. 그럼 이 A는 이러한 관할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어디 가서 여기 가서 등기를 딱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쪽 양천등기소에다가도 등기된 사실을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교재 169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이제 부동산 등기 규칙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관할 등기소에 지정해가지고 자 1항을 봅니다. 부동산이 여러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최초의 등기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 A를 얘기하겠죠. A는 그 각 등기소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상급법원장에게 지정을 무엇한다? 신청을 한다. 됐죠? 2항 봅니다. 신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이쪽 등기소가 있고 여기도 있으면 아무데나 신청하면 돼요. 그중 어느 한 등기소에 관할 등기소로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신청서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누구에게? 상급법원장에게 송부하면 상급법원장은 관할을 지정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관할 등기소에 지정을 신청한 자가 지정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여기서 지정을 받았으면 A는 관할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 정보로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5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사실을 다른 등기소에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에서 또 하나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관할의 무엇이다? 관할의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관할의 변경. 이 관할의 변경을 다른 말로 전속이다라고 하는데 법조문에서는 변경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험에서도 변경이다라고 나올 겁니다. 원래는 관할이 어떻게 A에서 관할을 했는데 이것이 다른 등기소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관할이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69페이지를 보셔도 되고요. 171페이지의 관할의 변경 같이 보셔도 상관없어요. 169페이지 내용을 가지고 할게요. 맨 밑에 제6조 관할의 변경. 이쪽에서 부동산의 소재지가 원래 관할을 여기서 했는데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A의 등기소가 종전의 관할 등기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새롭게 이제 관할의 어떠한 변경을 넘겨받은 등기소가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종전의 관할 등기소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이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기록과 등기 기록은 뭐다? 표지부와 갑구와 을구를 의미하는 거죠. 등기 기록과 기타 신탁 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및 매매 목록의 처리 권한을 이쪽에서 처리했던 그 권한을
이쪽에다가 권한을 어떻게 줘야 돼? 넘겨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처리 권한을 넘겨받았죠. 처리 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표제부에다가 어디에다가? 표제부에다가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종전의 등기소에서 하는 역할은 뭐다? 권한을 넘겨줘라 이거죠. 이쪽에다가 새로운 등기소에다가 권한을 넘겨줘라. 넘겨받은 등기소에서 할 역할은 뭐다? 표제부에다가 관할의 변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시험에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은 종전의 등기소에서 표제부에다가 변경 사실을 기록하고 권한을 넘겨준다 그러면 틀린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 관할의 지정, 관할의 위임, 관할의 변경은 169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를 보시면은 중간에 4번에 뭐가 써있냐면은 등기사무 정지라고 써있어요. 등기사무 정지가 있는데 이때 등기사무 정지권자는 누가 되느냐? 대법원장이 된다 이겁니다. 등기사무의 정지권자는 누가 돼요?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무엇시킨다? 정지하더라 이겁니다. 요것만 하나 딱 기억.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가지고 대법원장이 등기사무를 정지를 딱 내렸습니다.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무엇하게 되면 정지기간 동안에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은 29조 2호에 의해서 즉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2호에 의해서 무엇을 하냐면은 각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각하를 해도 불구하고 등기가 무엇이 됐어요? 실행이 돼도 그 등기는 무엇이다? 당연 무효인 등기고 직권으로 무엇한다? 말소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등기관이 나오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등기관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등기관입니다. 그래서 171페이지하고 17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사무 정지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제11조에 등기사무의 처리가 나와 있죠. 등기사무 처리는 누가 하는 것이다? 등기관이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172페이지에 한 번씩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 볼게요. 의의 볼게요. 등기관은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 서기관, 사급이죠. 등기사무관, 등기주사보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 등기주사 또는 등기주사보 중에 누가 지정한다?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를 무엇이라 한다? 등기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등기관은요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6급이 있고 7급인데 급수는 모르셔도 돼요. 법원 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이 중에서 무엇한다? 등기관이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지정한 자가 무엇이 된다? 등기관이 된다. 누가 지정권자예요? 대법원장이 아니라 누가 되는 것이다? 지방법원장이다. 요거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등기사무는 누가 처리해요? 등기관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번에 그 처리는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거 했었죠.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을 할까요? 등기는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접수할 때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4번이죠.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처리했을 때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게 마쳤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라 함은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번호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알 수 있는 조치다 이거죠.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적에서는 제척이죠. 업무 처리의 제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업무 처리의 제한. 등기관의 업무 처리의 제한은
적부심사에서 우리가 지적위원회랑 같은 의미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업무 처리에 무엇을 둔다? 제한을 둔다 이겁니다. 맨 밑에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사촌 이내 친족이 등기 신청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등기를 신청했다라든지 배우자, 사촌 이내 친족이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배우자 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사촌이었던 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라도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의 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성인 몇 명? 2명이 참여를 해서 참여 조서를 작성하면 그렇게 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년자로서 배우자 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조건이 참여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고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29회 때 이제 기명날인 및 서명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신청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 들어서 또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등기관의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등기관의 책임이 있는데 등기관은 공무원이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 여기에 113페이지의 그 책임에 대한 내용보다는 어디를 맨 113페이지 맨 아래쪽 동그라미 2번의 마지막 줄에 보시면 법원행정처장이 등기관의 재정 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이 법에 보시면 172페이지 제13조 있죠. 맨 위에 제13조에 재정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보증. 누가 운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 그것도 핵심이죠.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구조를 한번 볼게요. 등기정보 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 책임관 해가지고 1항을 보시면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사무 처리의 지원, 등기부의 보관, 관리 및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등기정보 중앙관리소를 둔다. 어디에? 법원행정처에.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이게 2항이죠.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 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3항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출입자 및 전산정보 처리 조직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등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쭉 한 번씩 봤는데 워낙 출제 빈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를 또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출제 빈도가 낮다고 해서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쪽에서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외우지 않고 있다가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거 못 푼단 말이죠. 그래서 출제 빈도는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될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가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174페이지에 제2절 등기부가 나옵니다. 가장 2장에서 등기의 기간 및 설비편에서 가장 중요시 봐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 자, 175페이지로 봅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등기정보 자료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편성이라고 나오죠. 편성한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등기부는 크게 두 가지로 봐요.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법상의 등기부가 있는데 일반 등기부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무엇? 토지 등기부. 토지 등기부와
부가 있고 무엇이 있다? 건물 등기부가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이제 별개로 보는 거죠. 근데 특별법상의 등기부는 뭐 임목이라든지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임목 나오죠. 선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의미하는데 등기법에서는 얘네들은 안 나옵니다. 토지 등기부가 있고 건물 등기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 편성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등기부를 편성하는 방법은 물적 편성주의를 의미하더라. 물적 편성주의.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이 물적 편성주의가 있고 인적 편성주의라는 것이 있고 연대적 편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인적 편성주의는 권리자를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고 연대적 편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이제 편성하는 것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신청 순서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물적 편성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적 편성주의의 기본 개념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무엇을 둔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이어서 가는 거예요. 토지와 무엇이다? 건물. 이거 설명 다 해드렸던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기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더라 이겁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토지는 우리 등기법제가 첫 시간에 집에 가서 꼭 해서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이 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려보시라 그랬잖아. 토지는 무슨 단위로? 토지는 필지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구성하고 건물은 동, 그죠? 개, 한 개, 동 단위로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 이게 1부동산 1등기 기록인데 1부동산 1등기 기록에 원칙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예외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을 해요?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무엇을 두자?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2장에서는 다른 건 나중에 공부해도 되지만 이 등기부에 대해서는요. 등기 기록, 양식이라 이런 부분은 반드시 오늘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3장이라든지 4장, 5장을 공부할 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를 두는데 이건 어디에서 해당되는 거냐면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집합 건물. 자, 첫 시간에 설명해. 이용상, 구조상. 이용상, 구조상 무엇을 갖춰라?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춰라. 이러한 경우에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얘는 다시 세분화시키면 어떻게 세분화시킬 수 있냐면은 일단은 이 한동 건물 전체에 무엇을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 전체의 어떠한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돼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뭐라 그래요? 전유 부분이라고 하죠. 각각의 이러한 전유 부분마다 각각의 즉 전유 부분마다
마다 무엇과 무엇과 무엇을 두자?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를 하게 되면 한동 건물에 뭐가 있어야 돼?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에 표제부가 있어야 되고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런 식으로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울구, 표제부 갑구 울구, 표제부 갑구 울구 다 묶어서 이걸 무엇이란다? 이렇게 묶어서 이것을 1등기 기록 이렇게 표현하더라 이겁니다. 자, 이제 교재 하나씩 다시 볼게요. 175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등기부의 정의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등기 기록이라고 나오죠.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등기부의 일부로 평가되어 광의의 등기부로 포함된 것은 뭐 신탁 원부라든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매매 목록 뒤에 다시 나올 거고요. 자, 등기부를 편성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인데 그 물적 편성주의 원칙이 바로 무엇이다?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필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대하여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그걸 표현하면 뭐다?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다. 다만 한동 건물을 구분한 것에 있어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이라고 하지 않고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 기록을 둔다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뭐 미니 강의는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미니 강의는 뭐냐면은 뭐 집합 건물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는 거고요. 등기 기록에 보시면은 표제부에는 뭐를 기록한다 그랬어? 밑에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기록하고 갑구에는 뭐를 기록하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다 이겁니다. 자, 3번에 뭐가 써 있냐면은 등기 기록의 양식이라고 나와 있죠. 등기 기록 양식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마 등기부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쪽이 정리가 안 되면은 공부하실 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교재 17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등기 기록의 양식 해가지고 토지 등기 기록의 표지부가 있고 그 밑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지부.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이렇게 나와 있죠. 구분 건물 동그라미 2번에 갑구와 울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3번에 구분 건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분 건물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이제 봅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요쪽을 이제 지우고 요쪽을 지우고 자, 요거부터 볼게요. 토지의 필지 표제부 갑구 울구, 건물은 동단위로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보자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집원은 100이더라 이겁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해가지고 집원은 10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먼저 건물 볼게요. 건물부터 지난번에는 제가 아마 토지부터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부터 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뭐를 쓰냐 이거죠. 어떤 거를 쓴다? 건물의 표시를 씁니다. 건물의 표시를 쓴다 해가지고
자, 여기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내역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요? 표시번호. 표시번호 들어가고요. 접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의 표시를 쓰는 거야. 건물의 표시라면 소재, 지번, 건물의 내역, 그 다음에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 이렇게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물의 무엇이다? 건물의 표시입니다. 표시번호는 이쪽에 쓴 순번을 그냥 쓰면 돼. 1, 2, 3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난번에 주등기와 부기등기에 대한 설명을 했었는데 표제부에는 오로지 뭐만? 주등기만 간다 그랬죠. 자, 접수는 2019년 1월 16일 이렇게 쓰고 자, 뭐는 쓰지 않는다 그랬어요. 접수번호는 쓰지 않는다. 왜? 접수번호는 갑구와 울구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소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의 지번은 얼마? 100.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이라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건물의 뭘까요? 건물의 구조라든지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건물의 구조 종류 면적을 이제 건물의 우리는 내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건물의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종류 단독주택, 면적 뭐 1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딱 쓴다 이거. 기타는 이제 원인 및 기타적인 내용을 딱 쓰면 돼요. 이게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가 이렇게 생겼더라 이겁니다. 밑에다 이제 뭐를 그리자? 토지를 그리자 이거. 요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1장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한 것이고 이거 이해 못하신 분들은 이해라든지 암기를 못하신 분들은 강의만 들은 거죠. 강의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강의만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본인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토지 표시.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표시를 썼다면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토지 표시를 쓰자 이겁니다. 똑같이 생겼다 그랬죠?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는 표시번호. 그 다음에 접수. 그 다음부터 이제 토지에 뭐를 쓰면 돼요? 토지에 표시를 쓰면 됩니다. 자, 토지 표시는 뭘까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타 이렇게 딱 보면 돼요. 자, 표시번호 1, 접수 2019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에 지번은 100, 지목은 대,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이렇게. 자, 교재 174페이지를 먼저 볼게요. 174페이지에 맨 밑에 제13조라고 써 있습니다. 등기 기록의 양식.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 원인 및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 지번란, 건물의 내역란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건물 번호가 있을 때는 번호도 쓰면 되고요. 원인 및 기타 사항을 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구와 울구는 생긴 게 어떻다고 했어요?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생김이 똑같다. 갑구에는 뭐를 기록하라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울구에는 무엇을 기록을 한다? 울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데 갑구와 울구는 여기는 표제부에는 표시번호지만 갑구와 울구는 표시번호가 아니라 뭐가 된다? 순위번호가 된다 그랬죠. 순위번호가 되고 등접 등권이라고 외워요. 등, 권,
권 이렇게 앞자리 따서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등, 접, 등, 권 해가지고 첫 번째는 등기의 목적이에요. 1번 소유권 보존이면 소유권 보존 이렇게 쓰면 돼요.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그러니까 만약에 2019년 1월 15일 제 몇 호 10호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연월일을 쓰는데 시험에 잘 나오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 및 연월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권은 뭐야? 권리자 및 무엇이다?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난번에 이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와 주민번호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등기 명의인의 표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은 뭘 쓴다 그래서 전세금, 지료, 이율, 존속기간, 채권액 이런 거 쓰라고 그랬죠. 기억하면 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114페이지 밑에 제13조 등기 기록의 양식이라고 써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2항이죠.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 목적란, 접수란, 그 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을 둔다. 이렇게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그다음에 12조 위에 볼게요. 부동산의 고유번호. 등기 기록을 개설하게 되면은요, 토지는 필지마다, 건물은 한 개마다 부동산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라는 거. 다만 동그라미 2번 구분 건물에 대하여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시험에 전유 부분마다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시험 어떻게 나올까요? 한동 건물마다 한동 건물에만 이런 식으로 나온다. 한동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마다 부동산의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집합 건물을 봅니다. 집합 건물을 쳐다보면은요. 자, 이랬던 집이 서울특별시 광성화곡동에 있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섰어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섰다 이겁니다. 여기 이제 지워졌지만 이렇게 그 한동 건물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등기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용상 구조상 독립성을 갖춘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때는 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동 건물의 표시를 나타내주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즉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건물의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고 했죠. 즉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무엇과 무엇을 둔다? 표제부와 갑구와 을구를 두는데, 갑구 을구부터 먼저 볼게요. 갑구와 전유 부분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는데 얘는 이거랑 똑같아요.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자, 한동 건물 표제부. 그럼 여러분들 뭐만 보시면 돼 이제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전유 부분의 표제부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딱 보시면 된다 이겁니다. 됐죠? 두 개를 묶어버려요.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묶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딱 이렇게 묶으면 요게 바로 뭐냐면 한동 건물의 표제부예요. 이것이 한동 건물의 무엇이다? 표제부고요. 그럼 여기서는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뭐야? 한동 건물의 표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냥 토지 표시가 아니라 여기는 앞에 타이틀이 또 붙어요. 대지권의 목적인 무엇이다? 토지 표시. 그러니까 얘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나눠져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하고
한동 건물의 표제부, 한동 건물의 표시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로 나눠진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114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14조 구분 건물 등기 기록의 양식 이렇게 써 있죠. 1번에 1항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한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 부분마다 즉 각각의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 2항 볼게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 접수, 소재 지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명칭이 있고 또 뭐도 있어. 건물의 명칭도 있고 번호도 있죠. 명칭 번호.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 그 다음에 기타를 둔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 전유 좀 이따 보고요. 이쪽은.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은요. 2항에 다만이라고 써있죠. 다만. 2항의 맨 밑에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을 때 대지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 이렇게 대지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지와 건물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묶인 건 대지권이 있다라는 거죠. 대지권이 있을 경우에는 맨 밑에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한동 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그 다음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이제 이쪽에다 쓸 거예요. 이쪽에다가 자, 요게 한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마다 무엇을 두자 우리는 전유 부분마다 표제부와 갑구와 울구를 둔다 그랬죠.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전유 부분의 표제부예요. 자, 잘 보세요. 한동 건물의 표제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를 썼어요.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뭐를 쓴다라는 거야? 전유 부분의 표시를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를 쓰는 겁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넘어와요. 이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대로 넘어오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대로 넘어오지만 굳이 중복되는 것은 표현할 필요가 없고 이 전유 부분이 101호인지 102호인지 201호인지 202호인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대로 넘어와요. 그대로 넘어오면은 표시번호 넘어와야 되겠고요. 접수란 넘어오고요. 소재 지번은 여기에 있으니까 굳이 넘어올 필요가 없어. 그 대신 여기 건물에 뭐만 넘으면 건물의 번호만 넘어오면 됩니다. 건물의 번호만 딱 쓰면 돼요. 즉 얘가 뭐 101동 101호다. 그럼 제 101동 제 101호다. 이것만 딱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내역인데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종류는 똑같거든요. 종류는. 여기서는 지금 단독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5층 아파트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5층 아파트다 이렇게 써주고요. 면적은 1층 면적 얼마, 2층 면적 얼마, 3층 면적 얼마, 4층 면적 얼마, 5층 면적 얼마 이렇게 써주는 거거든요. 건물의 내역은 구조는 다를 수 있으니까 구조하고 면적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딱 여기 써줍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이라고 하는 표시를 써주는데 이건 나중에 지금 이해 못하시면 나중에 보셔도 돼요. 표제부니까 여기 뭐를 써줘야 돼? 표제부니까 표시번호 딱 써줘야 돼요. 대지권의 종류가 있겠죠? 대지권의 종류에는 소유권 대지권도 있고 지상권 대지권도 있고 전세권 대지권도 있고 임차권 대지권도 있어요. 대지권의 종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적인 내용을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기 하고요. 이쪽의 경우에는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대지권이 있을 경우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만 쓰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대지권이 없으면 공란으로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다시 17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다만부터 볼게요.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동건물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기타가 있고 오른쪽 보시면은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기타가 있더라 이겁니다. 됐죠? 자, 시험에서는 요 두 개를 딱 위치를 딱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그럼 틀린 거죠. 자, 건물 등기 기록의 표제부와 토지 등기 기록의 표제부를 딱 이해하시면 하나로 묶으면 이게 뭐로 바뀌어요? 한동건물의 표제부로 바뀌더라 이겁니다. 이쪽에 있는 거 그대로 넘어가는데 뭐는 들어가지 않아요. 핵심은 요거지. 소재와 지번은 없다 이거죠. 왜 여기 소재 지번 안 쓸까? 여기 있으니까. 얘랑은 항상 같이 묶여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소재 지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전유 부분에 소재와 지번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제 교재를 176페이지로 다시 와서 보면은요. 동그라미 3번의 내용 맨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있는 내용들을 앞에 174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은 고유 번호를 쓰자. 토지는 필지 단위로, 건물은 개 단위로 고유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렇게 집합 건물,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하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등기부의 관리 쪽에서는 이제 증명서 발급 쪽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117페이지 등기부의 관리 이쪽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